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30년 넘게 우리 한국 경제의 최전선에서 크고 작은 경제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한 김용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마치고 1년 전에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를 맡았다라고 들었습니다. 해시드 오픈 리서치 어떤 회사입니까? 예, 해시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투자 회사입니다. 그 젊은 투자가 인재들이 만든 이 리서치인데요. 저는 그 리서치에서 혁신 기술,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이나 AI 같은 그런 혁신 기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광범위한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난해 격변과 균형이라는 저서를 내셨어요. 저도 아주 재미있게 책을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쭉 봤는데 이 첫 장부터가 아주 재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한국 정부가 닥쳤던 당시의 금융의 적신호, 이거를 하루하루 또 한나절 만에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이 쭉 아주 재밌게, 이거 소설로 써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로 만들거나. 당시 상황,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한국 경제가 닥쳤던 2019년, 2020년이죠. 20년 3월입니다. 20년 3월, 당시 기재부 1차관이셨죠.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책에 썼습니다마는 바닥을 알 수 없이 가라앉는다, 그런 느낌. 제가 97년 네네.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네. 그거의 기억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떠오르면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2020년 3월은 네. 전 세계가 대공황 1929년에 대공황이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다. 2008년에 글로벌 위기보다 더 할 수 있겠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 2020년 3월에 한 2, 3주 동안에 세계 이 금융시장에 요동친 것은 그런 공포가 과장이 아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공포가 2020년 이후에 20년, 21년에 각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취했던 정말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양적 확장 재정, 그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공황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을 뭐라 할 수 없고요. 그럴 만한 공포를 주었고. 네. 그래서 그런 정책 때문에 위기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대공황이 오지는 않았는데, 알다시피 1년 뒤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네. 백신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널에서 나왔는데, 그때 한 몇 년 갈 거라는 그걸 전제로 퍼부었던 대규모 그런 금융 완화, 재정 확장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잉한 거죠.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선의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거고, 공급망 위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21년, 22년에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표들이 다 좋았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 그것이 지표가 다 좋았어요. 자산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무슨 소득도 늘고 기업들 이익도 나오고 그래서 세수도 늘고 그랬는데, 정작 23년에는 팬데믹 우리가 다 이제 극복을 했다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감염병 걱정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이 지표들은 훨씬 나쁘잖아요. 23년부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20년에 택했던 정책의 배경, 그리고 정책 효과, 그다음에 그 정책의 시차, 이런 거를 같이 보면 지금 우리가 23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좀 낯선 이런 거시 지표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2020년 3월에 닥쳤던 1929년의 대공황의 공포를 현장에서 어쨌든 기재부와 또 청와대와 당신 청와대죠. 청와대 또 국회까지 있을 수 있는데, 요렇게가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시는 최전선에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내셨던 거고요. 우리 노력도 있고, 당시에 미국은 우리보다 더 팬데믹 상황이 나빴고, 그래서 미국이 또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은 달러 체제 자체가 흔들렸으니까 그때 미국이 통화 수합을 체결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죠. 네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책에 보면
복합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라. 즉 팬데믹 이후에 복합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22년 3월에 이제 격변과 균형을 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아까 말한 팬데믹이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이 끝나면 뭐 좀 이렇게 한 2년 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풀릴 것이라는 그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에 썼던 것은 팬데믹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다. 네. 판을 많이 바꿔놓은 사건이다. 사람의 삶의 동선, 그렇습니다. 경제 다 바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예상하셨어요. 제가 이제 썼던 거는 오히려 팬데믹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22년, 3년쯤에 복합적인 상황이 온다.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도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고 지정학적 갈등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책을 마무리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도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불안,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화. 예, 소위 이제 K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고 얘기를 했죠. K자. 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예. 그리고 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네. 재정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 재정 정책을 둘러싸고 끝없는 어떤 소모적인 논쟁과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원격 근무 이런 것 때문에 테크 쪽에 그 영향력이 더 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빅테크, 뭐 당시는 AI가 그렇게 나타나지 뭐 이게 AI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빅테크 더 영향이 커진 빅테크에 네네.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적인 틀을 갖춰야 된다. 소위 플랫폼 기업들, 그렇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예. 기업들. 예. 그리고 네. 이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탄소 중립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됐는데 네. 이 탄소 중립이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한민국에는 굉장한 도전이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책에 쓴 거는 우리 제조업의 가장 그 실존적인 그런 도전 과제가 된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 작년에 나온 책인데 예. 이때 소위 복합 위기 의 가능성에 대해서 재정 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 플랫폼 규율 체제를 선진화해야 된다. 빅테크 기업들 규율도 하고 장려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닥쳐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소위 재정 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게 소위 그 건전 재정이라고 해서 이 정부에서는 건전 재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커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커지니까 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각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토론, 이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토론을 해야 됩니까? 올해 예산이 이제 뭐 세수 부족이 한 60조 정도 예상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네. 따라서 이제 내년 지출 전체 규모가 뭐 2.8%에 이제 그치고, 네,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증가에 그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요구안에 비해서 뭐 절감해야 되는 그 분야나 규모가 크잖아요. 특히 R&D 예산, 뭐 R&D뿐만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복지 예산들도 각 영역이 다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저는 내년 예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예산이 좋든 싫든 굉장히 역사적인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통념이나 어떤 기대를 따르지 않고 네. 재정 규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재정 경기가 급냉하고 있고 금융이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재정이 좀 어느 정도 완화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런 또 기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정마저 아주 재정 규율에 충실한 그런 예산을 짜서 재정까지 긴축이 돼서 오히려 되돌아보니까 네. 긴축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그런 예산이나 평가도 가능할 거고 네. 양면 다 그 이제 한두 해가 지나봐야 결론이 나올 텐데 네. 정부의 고민이 있을 거고요. 네. 정부가 저렇게 긴축했다는 것이 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세수가 줄고 네. 앞으로 고금리니까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네.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고금리가 그렇게 1, 2년 만에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봐라. 그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그렇게 규율을 한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 지금 경기가 뭐 예상보다 전체 국민 어렵잖아요. 예. 어려울 때 재정이 그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예산이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는 뭐 어떤 면이든 진지한 굉장한 진통이 예상되고 국회에서도 네. 그런 논의가 제발 우리 재정 정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재정의 그 역할을 사회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하여튼간에 걱정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잘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지하게 성과 있게 토론을 할 건지. 근데 제가 책에 이제 재정 확장을 하려면 예. 장기적인 재정에 부담이 되는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이랄지 네. 그런 공기업 개혁이나 정년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해야 된다. 네. 그런 장기적인 재정을 어렵게 만들 요인에 대해서는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건 어떻게 되겠지란 생각을 하고 그냥 재정의 확장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합의가 잘 안 되죠. 네. 한편 이 긴축해야 된다. 예.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거시 경제가 사이클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시가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양축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다시피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굉장히 금융 측면에서는 긴축입니다. 예. 그런 국면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성장 지표들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건 심각한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굉장히 양극화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이 좀 돌봐줘야 될 영역이 있죠. 이 네. 크레바스를 건널 때. 예, 크레바스 균열. 크레바스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취약한 분들은. 예.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역할을 좀 덜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시경제의 이 사이클 측면에서 누가 이게 받쳐줄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그러면 사람도 더 어려워지는데. 그 성장 이제 모멘텀이 더 가라앉으면 사실 세수는 더 주는 거고 국가 부채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비율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수축의 고리가 작동할 수 있으니까 재정이 적절하게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자, 양극화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실행 계획 마련을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탄소 중립 실행 계획 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한 복합 위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우리가 체감하잖아요. 기후 위기가 1년이 다르다 이게 기후가. 정말 네네. 기후 위기는 가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걸 다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화석 연료를 언제까지 줄여야 되고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합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됐고요. 2030년까지 뭐 40%를 줄인다. 2050년에는 넷제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약속한 거예요, 대외적으로. 네. 새로운 정부도 이전 정부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내야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전 정부보다 약속을 조금 뒤로 미루지 않았나요? 아니요. 넷제로 목표. 아니요. 구성만 좀 바꿨죠. 구성을. 구성을 바꿨고 40% 그 비율을 뭐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그 원전 비율을 좀 높이고 신재생을 좀 낮추고 그랬는데. 신재생을 낮추고 원전 비율을 원전 비율을 좀 높이고 그래. 그 구성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RE100이라고 그래서 신재생 뭐 에너지로 100% 하라는 그런 그렇죠. 그 요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뭐 나라도 작고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거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대신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제조업 비중은 굉장히 높고 우리 제조업의 그렇죠. 그 강점이 사실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이라는 이 기초가 허물어지면
대한민국 경제에 그 사실 펀더멘털이 흔들리는데 이 제조업이 이제 대부분 화석연료 의존형이니까 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등의 불로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죠. 네, 발등의 불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자, 시간이 뭐 한 1분 남짓 남았는데요. 말씀하다 보니까 벌써. 자, 우리 그런 격변의 현장을 뚫고 온 현장 전사로서 현재 한국 경제 또 정부 쪽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 이렇게 좀 대비해야 된다. 네, 말씀 좀 제가 해주시죠. 뭐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뿌리인데 네.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업의 그 기반이 됐던 그런 국제 질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네. 선진국이 또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면서 다 자기 나라로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미국도 그러죠.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게 제조업을 기반을 갖춰온 이거를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된다. 여러 뭐 자원 보호주도 있고 탄소 중립도 있고 네. 뭐 그런 이 국제 질서가 정말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해법을 찾아야. 우리 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런 발전 모델이 이 정도라도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냉정하게 국제 경제의 변화된 현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네. 변화된 현실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정쟁이나 이념만으로는 이 냉정한 현실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현장에서 많이들 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